그 중에 제가 여기서 좀 더 초점을 먼저 맞출 거는 이제 미중 전략 경쟁이죠. 그럼 왜 그 미국의 헤게모니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라는 어떤 확신, 신뢰에 대한 어떤 동요, 이런 것들이 발생했는가? 이런 걸 보면 무엇보다 떠나서 이제 헤게모니가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해서 실행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결국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 미국의 헤게모니와 관련돼서는 이제 80년대에서부터 다양한 방식의 미국 세태론이 있었습니다. 그죠? 미국 내에서도 폴 케네디라고 강대국의 흥망이라는 그 쓴 사람이 GDP와 군사비를 추적을 해보면 2차 대전 이후로 미국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세계 군사비 지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하락됐다. 80년대까지. 이 추세가 계속되면 결국은 미국은 쇠퇴할 수밖에 없다. 강대국의 흥망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 논리를 반박한 사람이 지금 조셉 나이라고 동아시아 차관보까지 했나요? 미국 국무부에서 하버드대 교수. 그 양반이 아니다. 미국이 경제적인 비중은 2차 대전에 그렇게 높았던 시기보다 떨어졌지만 그 미국이 다른 나라가 갖지 않은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만들어낸 개념이 소프트 파워라는 개념을 그 조셉 나이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헤게모니와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힘은 단순히 경제력이나 군사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문화적인 매력, 그죠? 이데올로기적인 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근데 그걸 갖추고 있는 나라는 당시에 80년대 말서부터 90년대 초를 보게 되면 미국밖에 없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결국 미국이 이제 리드하게 될 거다. 국제 질서를. 어느 정도 맞은 면이 있습니다. 그 사람 얘기가. 그죠? 그래서 그 스마트 근데 사실은 그것이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스마트 파워라는 그러니까 소프트 파워라는 게 경제력과 군사력 없이 작동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그리고 경제력과 군사력이 많이 축적이 되면 스마트 파워, 그러니까 소프트 파워도 강화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국제 질서라든지 국가 간의 관계에서 여전히 경제력과 군사력의 중요성은 무시할 수가 없고 가장 결정적이라고 토대에서 작동하는 가장 결정적인 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최근에 20년 사이에 국제 질서에서 대단히 큰 변화, 이런 각도에서 보면 대단히 큰 변화는 뭐냐면 여기 제가 2000년도와 2021년도를 비교한 건데요. GDP가 미국의 GDP가 있고 중국의 GDP가 있는데 2000년도에 보면 중국의 GDP가 미국의 GDP의 12%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8분의 1 이하라는 거죠. 8분의 9분의 1에 가까운. 그죠? 근데 2021년도에 중국의 GDP가 미국의 GDP의 70%를 훨씬 넘게 됩니다. 80%에 가까워지게 되죠. 작년에는 그럼 중국의 GDP가 막 그렇게 이제 대단히 빠른 추격이 이뤄진 거죠. 경제적인 거에서. 작년에는 어땠을까요? 더 좁혀졌을까요? 더 다시 늘어났을까요? 원래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더 좁혀줘야 되는데 작년에는 다시 벌어졌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냐면 환율이 문제가 돼요. 환율이 문제가 되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와 관련 없는 어떤 영향들이 다시 지금 미국과 중국의 GDP 격차를 좀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국제적으로 GDP를 비교할 때 어떻게 비교하냐면은 다 모든 나라가 GDP 추산은 자국 화폐로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먼저 1년에 우리나라 GDP 계산을 우리나라 원화로 해요. 그럼 다 모든 나라가 그렇게 자국 화폐로 GDP를 집계를 하면 그죠? 비교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국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어떤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보통 달러로 이제 하게 되죠. 그럼 달러로 환산을 해야 됩니다. 환산하는 방식은 가장 일반적으로는 1년 동안의 평균 환율을 곱해가지고 그 해에 각국의 GDP 달러로 환산된 GDP를 이렇게 추산하고 그걸 비교해갖고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환율의 변화, 그죠? 또는 인플레이션이 생겼을 때 어떤 영향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거의 10% 이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격차가 지금 또 위엔화가 좀 약화되고 있거든요. 달러 대비.
되게 복잡한 메커니즘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70% 정도 이렇게 가게 된 상황은 뭐 큰 변화가 없고요. 사실은 그 옆에 걸 보시면 그래서 그렇게 달러로 이제 환율을 곱해갖고 환율 평균 환율을 곱해서 달러로 추산된 경제 규모의 비교라는 것이 실질적인 경제 생활의 수준을 잘 보여주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좀 보완하는 개념으로 경제력 비교하는 게 뭐냐면 소위 이제 PPP 구매력을 평가해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달러를 가지고 어느 나라에선 수박을 우리나라에선 10달러 가지면 수박 한 통을 사기가 어렵죠, 지금. 10달러면 13,000원 정도 되니까 수박이 한 거의 2만 원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에서는 10달러를 갖게 되면 지금도 수박을 한 2통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같은 돈이지만 구매력이 다르고 사람들의 생활 수준에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요 물품들의 가격들을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그 경제 규모를 추산을 합니다. 이거는 보통 아주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OECD나 이런 월드뱅크나 이런 데서는 모두 경제 규모를 추산할 때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씁니다. 그래서 이 PPP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중국의 경제 규모가 한 2014년도서부터 미국의 경제 규모를 넘어섰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 경제적 규모가 결국은 군사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죠? 이거 먼저 볼까요? 네. 군사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비교할 때는 국가. 그래서 여기도 같은 기간 조금 다 당겼습니다. 왜냐하면 군사비 비교는 제가 이 풀이를 만들 때만 해도 좀 연도별로 최근 것까지 2021년도까지 바로 이렇게 비교할 만한 수치가 없어서 좀 한 2018년도, 19년도까지 이렇게 썼는데요.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중국의 군사비가 미국의 군사비의 10분의 1도 안 됐습니다. 7.6%. 2018년이 되면 한 40% 정도까지. 그러면은 경제력에 비해서는 이 군사비 쪽은 그 기존에 축적된 군사적 역량, 그죠? 이미 개발한 무기, 산업 무기, 뭐 그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스탑 부분, 이미 이제 축적된 부분까지 합치면은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 격차는 여전히 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40% 되고 이 추세가 조금 중국이 이제 군사비를 조금씩 더 늘릴 여유는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른쪽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중국의 군사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2% 이내에서 대부분 통제가 돼요. 미국은 이제 점점 올렸지만 3%에서 4%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여기보다 미국만큼 쓰지는 않겠지만 한 2% 또는 2.5% 사이까지 군사비를 증가시키게 되면 조금 더 증가시킬 여력이 조금 더 있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럼 이제 이런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제 미국이 이 부분을 봤을 때 우려하는 건 뭐냐면 미국은 군사비 지출을 전 세계를 커버를 해야 됩니다. 그죠? 지금 유럽에서 하면 우크라이나에도 군사비를 지출해야 되잖아요. 그죠? 중국은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군사비 지출을 안 하죠. 오히려 러시아에 수출해갖고 자동차 수출을 하거나 뭐 이렇게 돈 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군사비를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자신들이 핵심 이익이라고 되는 부분, 타이완이나 서태평양 지역 조금 넓히면은 여기다 군사비를 대체로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랑 중국 관계는 지금 대단히 좋아졌기 때문에 러시아랑 중국 국경이 전 세계에서 제일 긴 국경에 해당되는데 원래 그게 관계가 되게 긴장되거나 대결적이면은 중국의 군사력이 상당히 분산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과 러시아 관계는 지금 뭐 그럴 우려가 거의 없어진 거고 중국이 이제 군사비를 조금 그 서태평양, 타이완이나 이 동아시아 쪽이 아니라면 다른 데 조금 더 써야 될 부분들은 중국과 인도 국경 분쟁에 투입되는 그 정도고요. 거기는 아주 대규모의 군사력을 배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중국의 군사비는 이 동아시아, 그죠? 타이완을 중심으로 하는 이 지역에 배치를 하고 중국은 전 체계로 써야 되고 중국은 그 부분에 집중하게 되니까 이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력은 점점 미국과 중국이 균형하는 지점에 가까워지고 있고 그러한 변화가 지금 미국이나 이런 타이완에서
되게 이제 그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변화입니다. 그 지역에서의 군사적 위기 상황이 변할 가능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미국이 보기에는 이대로 되면은 점점 중국의 힘이 파워가 미국에 근접하고 지정학적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중국이 주도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전 세계적으로는 아니지만 이런 이제 조금 뭐라고 그래 본능적인 반응들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미국의 대중 정책에 어떻게 포장하든지 미국의 대중 정책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화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